2년 전에 군대 갔다 왔었죠? 미래 한국의 창조 경제를 이끌 기술은 무엇일까? 한국공학한림원은 2020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미래 100대 기술과 주역을 발표했다. 기존의 모방과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이렇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학한림원에서 발굴한 미래 100대 기술도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 훌륭한 좌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 미래인 듯하지만 가까운 현실이 될 2020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연구 현장을 누비는 이들이 있다. 보다 발전된 미래 선진국을 꿈꾸며 달려온 지난 60년간의 숨가쁜 시간들. 이젠 또 다른 도약을 위해 모방과 학습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 지도를 펼칠 대표 기술과 개발 주역들,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미래 한국의 가능성을 가늠해본다. 2020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인간의 삶에서 로봇은 얼마나 더 가까워질까? 그 저편으로 다가올 로봇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 기술의 주역들을 만난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미 오래전부터 공상과학이라 불리며 상상력을 자극했던 영화 소재. 대학교 다니면서 이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시리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스타워즈 시리즈는 거의 매 그 에피소드마다 로봇이 나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로봇에 대한 그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저런 세상이 오리라. 로봇은 저희랑 같이 찾아왔죠. 일본에서는 아톰을 봤다면 한국에서는 로봇 테크놀로지를 보면서 로봇에 나오는 그 연구원들, 그 사람들에 대한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이동체였다는 거죠. 고정체가 아니고요. 아이템 고정체인데 이동체인데 그건 굉장히 큰 문화적 패러다임이었어요. 인간을 옆에 파트너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 옆에 쫓아다니잖아요, 로봇이요. 얘들이 만드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문화적 패러다임과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자리에 그 소용돌이 앞에 같이 서고 싶어서 사실은 봤어요. 그래서 로봇은 친구죠. 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이 거기에 많이 지금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상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미래가 된다. 그리고 그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 사람의 의식을 그대로 옮기는 인공지능에서 버튼 하나로 인간의 수족이 되는 편리함까지. 로봇의 가능성은 이미 무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This is the 8th robotics company they bought, so you can see that there is a strategy here for Google, and it's so interesting some of the things that they're doing. But you look at Boston Dynamics.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도 다양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애플이나 그런 대기업들이 로봇에 대해서 외부로 알려지는 만큼의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로봇을 쓰다가 빨리 오겠다라고 하는 짐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나라의 경쟁력은 로봇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국방력은 사실 로봇 기술이 뒷받침하고요. 어느 나라도 로봇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선진국들의 미래 예측 보고서를 보면은 반드시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휴머니즘을 장착한 로봇 기술.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로봇의 현 주소를 따라가 본다.
대한민국 제조 로봇의 브레인이 모여 로봇 산업에 대해 논하는 자리. 로봇 수요자 또 로봇 기업 얘기 좀 들어보고 오픈하지 않고 혼자 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의 규모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오늘은 아직도 과제가 많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로봇 없는 공장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어왔다. 로봇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신재호입니다. 아까 그 로봇이 비싸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로봇 한 160kg짜리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분이. 근데 지금 한 2,5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비싼 게 아니죠. 세탁기 조립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기 조립이라든지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과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이에요. 사실적으로 이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하지. 혹시 그럴까봐 제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좀 생태를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실력이 대한민국 제조 로봇이 실체거든요. 첫발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걸 한 2년, 3년 후에 이제 큰 그림 나올 거고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과제를 다 따로따로 했거든요. 혼자. 그리고 딴 사람이 뭐하냐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나만 하고. 그게 아니고 같이 하고 같이 아이들 내고 시너지하고 그게 하여튼 그런 걸 좀 그리고 싶어요. 국방, 해양, 자동차, 농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봇 기술의 도입은 제품의 고도화는 물론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로봇은 이제 단순히 상품을 만들어내는 범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산업 현장 울타리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3D 업무 이상의 임무를 갖고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로봇. 세계 로봇 시장은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산업 발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 근로자당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 들어가냐는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의 그 로봇 기술이 뭐 미국, 일본, 유럽 다음에 하여튼 한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보다 잘하고 예를 들어서 로봇은 영국보다 잘하고 한국도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요. 그 잠재력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로봇 산업계와 정부 정책에 접점해서 로봇 전략의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간의 투자와 연구가 결실을 맺고 있다. 2등, 1등 따라잡았어요. 2010년에 전 세계 마켓셰어의 75% 정도를 아이로봇의 룸바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45%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삼성전자, LG전자, 유진로봇, 하늘로보틱스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5개 년 후에 과연 로봇 산업을 어느 정도 육성 발전시킬 거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은 7조 시장입니다. 현재보다 3배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성장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은 현재 제조용 로봇이 더 성장을 더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 로봇 육성 발전시켰다는 부분들이 이제 성과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세계 로봇 시장에서 제조용 로봇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서비스형 로봇의 성장세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많은 그 외국의 조사 보고 기관에서 조사한 그 데이터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뒤에 그 로봇 시장은 서비스 로봇 시장이 지금 산업용 로봇 시장의 몇 배 더 커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서비스 로봇 시장 중에서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서비스 로봇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100%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 로봇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 일본 통신업체에서 지능형 로봇을 선보여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역할에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 인간의 파트너로서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Pepper is programmed to speak 17 languages. And imagine having a robot to take care of a senior citizen when their children couldn't be around, someone who could interact with them, perhaps call for help. Next year, he will go on sale to the domestic market. The price tag for a base model just under $2,000 US. 근데 이제 페퍼가 획기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족 보행이나 그런 로봇의 최소 가격이 1억 정도의 가격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지금
200만 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거의 저는 상당히 큰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あなたとてもおしゃれですね。もしかしてモデルさんですか？いや違いますよ。でもありがとう。今日の天気はどうですか？今日は東京都港区の天気は曇り、時々雨の予報です。何をしましょう？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는 지능형 로봇 페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역시 대한민국 로봇 기술의 중심에서 로봇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 지능형 로봇 개발 정책의 청사진을 주도해온 오상록 박사. 그는 로봇의 정보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네트워크 로봇의 상용화 가능성을 일찍부터 내다보았다. 스마트폰은 이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죠. 그 스마트폰에 팔이 달리고 바퀴가 달리고 다리가 달려서 그 스마트폰이 스스로 걸어다니거나 팔을 이용해서 다양한 일을 제공해준다. 이런 로봇이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바로 그것이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봇입니다.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그럼 똑똑한 로봇이 뭘까? 똑똑한 로봇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지능에 관련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휴머노이드의 가장 장점은 얼마나 사람과 같이 똑똑한 지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로봇이 지능적으로 높아지려고 그러면은 그 컴퓨터를 다 저 속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불가능하니까 그 막강한 컴퓨터는 밖에다 놔두고 이 로봇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죠. 저희 이 마루도 바로 네트워크로 외부에 있는 막강한 컴퓨터와 연결돼 가지고 똑똑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개발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습니다. 로봇 자체만으로는 삶의 필요성이 떨어지겠지만 IT와 로봇이 만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요즘은 흔해진 스마트폰도 개발 당시에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했던 기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에게는 개인 비서와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로봇 역시 상상 이상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최근 13살 수준의 지능을 지닌 슈퍼컴퓨터 유진이 인공지능 여부를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64년 만에 통과했다. IT 기술을 활용한다면 인간과 보다 자연스러운 교감이 가능한 로봇의 출현 시점은 앞당겨질 것이다.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로봇 기술과 함께 경쟁력을 지닌 분야인 것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만 시켜준다면 이 로봇의 머릿속에는 그 엄청난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트워크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로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의 어떤 발전 추세에 맞춘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청소기 로봇. 식탁, 그다음에 의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건데, 의자 밑을 얼마나 얘가 정확하게 청소를 하는지. 그래 지금 94%면 이미 경쟁 제품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2006년에 네트워크 로봇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시작이 됐고요. 예를 들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청소 로봇이 내 주인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청소를 한다거나, 주인이 오면 주인을 알아봐 준다거나, 지금 로봇을 하지 못하는 많은 똑똑한 서비스들을 청소 로봇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상상했을 미래의 가정집은 로봇이 청소하고 요리하는 그림이 펼쳐진다. 이를 현실화한 로봇. 음성을 인식하고 대화가 가능한 로봇이 등장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교육용 로봇으로도 쓰이는 이 로봇의 경우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해 인간 능력 이상의 기술을 탑재했다. 손민기, 안녕. 오늘은 좀 늦었네. 저희가 네트워크의 개념을 처음으로 접목해서 상용화했던 최초의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아주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기능들이 로봇 혼자서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능들이 현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또 그 교육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공이 되어지고, 또 로봇의 기능들도 로봇 스스로가 점점 더 진화하고 똑똑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용 로봇이 생소했던 연구 당시 지금의 결과를 얻기까지 시행착오도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10년 정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네트워크 로봇을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컨텐츠를 로봇에 담기 위해서 로봇을 들고 컨텐츠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그 네트워크 로봇이 뭔지 설명을 일일이 이렇게 드리면서 다녔던 적도 있고, 또 그림 한 장을 얻기 위해서 로봇에 탑재되는 서비스 하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큰 고민을 해야 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인간의 감정, 상황, 스케줄을 모두 이해한다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둘 사이에는 지능 교류뿐 아니라 정서 교감까지 가능해진다는 가설이 생긴다. 실제로 사람의 의도를 인지하는 전 세계적인 지능형 로봇 개발 경쟁에서 무선 네트워크 활용은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 Jibo, what's the weather like in Boston? Mostly cloudy with some showers in the afternoon. Jibo. High of 44. Hi. I want one. 그리고 실생활에서 로봇의 활동 반경도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전달하는 배달 작업까지 가능한 것이다. NFC에 태깅하는 것만으로 주문 앱이 자동으로 뜨게 되고, 주문을 하게 되면 주방에 있는 태블릿에 주문한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쉽게 주문이 새로 왔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이 스마트 램프의 색깔이 바뀌어서 주문 확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 카페에 배달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네트워크 로봇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그 키워드를 대두되는 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물과 사물 간의 통신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고, 로봇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로봇이 훨씬 더 똑똑해지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도 거기에 접목이 되게 되고 하면 뭐를 살 건지, 뭐를 원하는지를 로봇이 다 알 수 있고, 지금까지 상상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로봇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로봇의 상용화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인간 생활의 편의성만큼이나 재활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의 기능 회복은 물론 환자의 재활 치료를 돕는 로봇의 등장은 의학계는 물론 로봇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줬다. 실제로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로 그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활 로봇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치료사 수십 명의 역할을 로봇 하나가 수행함으로써 인력 보완은 물론 투자 대비 더 큰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허리 이하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하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이 두 지팡이를 이용해서 이 밸런스를 조정하면서 일반인처럼 이제 걷기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이 제품을 개발한 이스라엘 쪽의 개발자도 그분 자체가 하반신 환자입니다. 실생활에 일반 환자 기술에 대한 게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로봇 원천 기술을 활용해 재활 및 의료 전문 서비스 로봇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이후 재활 치료 로봇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는데, 최근에는 로봇 시범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되면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노인 10명당 4명의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노인이 100만 명 있다. 그럼 40만 명이 돌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사회적 비용이 크고요. 두 번째 간병인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점점. 그런 어떤 그 비용과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로봇을 찾는 거죠. 재활 치료 로봇이 세계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재활 치료 로봇이 고령화 사회로 향해 가는 우리 사회에 유익하다는 점이었다. (2007년도에)
그 우연히 동영상을 봤습니다. 척수마비 환자를 일으켜 세워서 걸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척수마비 환자 항상 휠체어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로봇이 이렇게 인간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하는 걸 보고 이런 쪽으로 하면 단순한 어떤 그 산업보다 유익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박현섭 박사는 척수마비 환자의 보행보조 로봇인 로빈을 개발 완료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중풍 환자나 노인을 위한 재활 웨어러블 로봇 연구에 돌입,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 척수마비 환자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제 뇌졸중 환자용 하지 웨어러블, 그러니까 이걸 차는 거죠. 그 반신불수가 되면은 반쪽은 건강하고 반쪽은 잘 못해요. 그 부분을 로봇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보행 패턴을 만들어주면은 그거 가지고 따라하면 이제 그 재활이 되는 거죠. 뇌졸중 환자는 지금 그 물리치료사들이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2-3명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힘듭니다. 그것을 로봇으로 해주면은 그 재활치료에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일단 병원용으로 병원에서 퇴원해서 평생 생활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집에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섭 박사팀의 재활보조 로봇의 양산과 상용화에 뛰어든 한 반도체 로봇 공장.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제조업 로봇 생산의 경험을 의료 전문 서비스 로봇에 적용,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단순히 그냥 로봇인데요. 진공 환경에서 작동한다 해서 진공 로봇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LP 가스통도 세거든요. 거기에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1년에 한 방울 셉니다. 1년에 1cc가 세는 거거든요. 그 기준보다 그 반도체나 진공 그 장비들은 훨씬 더 안 세게 만들어야 됩니다. 박현섭 박사 연구팀의 보행보조 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현재는 로봇 기능의 안정적 구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 보시는 로봇은 중풍 환자의 재활 치료를 돕기 위한 재활 보행 로봇 시스템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이제 저희들이 구현한 게 체중 85kg 정도 되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고관절 토크를 이 구동기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꼭 맞지 않더라도 구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프리피팅 구조라고 해서 사람 다리 길이에 꼭 안 맞더라도 정밀하게 길이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맞게끔 한 다음에 그냥 착용을 하면은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환자 개인별 보행의 특성이 파악되기 때문에 보다 지능화된 훈련이 가능하다. 뇌졸중 환자가 뇌 한쪽이 기능이 마비가 되어 있는데 마비된 데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그 다리를 갖다가 이게 운동을 시켜주고 하게 되면은 오른쪽 다리에 명령을 내리는 그런 그 명령 체계를 뇌의 다른 부분에서 만들어낸다 그럽니다. 그걸 이제 뇌 가소성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기술력을 집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품이 뭐 대당 한 5억에서 7억 한다 그럽니다. 국내 종합병원들의 대부분 한 대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는 줄 서 있고 한번 저거 타려면 착용하고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기계 한 대 가지고 하루에 뭐 8명, 10명밖에 치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제품은 이제 절반 이하 가격으로 훨씬 더 이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지금 목표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재활 로봇의 하나로 간병 로봇도 개발됐다. 연구진이 직접 시연을 보이고 있는 이 로봇은 거동이 불편한 이의 간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동이송 장치는 환자나 노약자분들의 거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제품 특징은 이제 업은 상태로 환자를 업은 상태로 옮기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침대나 휠체어에서 화장실의 변기에 앉을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등이 없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없는 거하고 유사하게 어깨를 걸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힘을 들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업고 다니는 한국 문화에서 착안해 환자를 드는 것이 아니라 업어서 이동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 그러나 우여곡절도 많았다. 엔지니어가 환자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디자인을 3번씩이나 고쳐가면서 했는데도 병원에 들어가니까 바로 퇴짜 맞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물건을 어떻게 설문조사해서
그 고객한테 물어보고 이제 개발을 하냐. 스티브 잡스가 고객한테 물어보고 아이패드 만들었나.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쪽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는데 막상 이제 환자를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새로 완전히 이제 새로 또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간병 로봇의 기술력은 가격 경쟁력의 우위에 있어 간병 로봇의 선도주자인 일본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테스트하면서 유리나 웨이퍼 깨먹기도 합니다. 사람을 옮기다가 하면 그건 아주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나 프로세스가 아주 많이 다르고요. 로봇의 또 다른 역할은 인간을 대신한다는 데 있다. 인간이 갈 수 없는 현장, 특히 전쟁 시, 구조 시에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 로봇은 감시 정찰이나 또는 폭탄이 들어있어서 적과 만나게 되면 폭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상이 가능하고요. 재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원격으로 조정 가능한 인간 대체 로봇이 있다면 어떨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한반도는 물론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고 현장은 접근 불가라는 점에서 문제점에 봉착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을 대체한 로봇이다. 일본은 참사 한 달 만에 로봇을 투입시켰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로봇을 특수목적용 로봇이라 부른다. 대한민국 역시 특수목적용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그리고 제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로봇을 만들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작업자가 접근을 하지 못할 만큼 높은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성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뢰성,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일본이 사고가 이제 3월 11일 날 났어요. 근데 실제로 로봇이 투입된 건 4월 17일이에요. 한 달 이상을 끌었다는 거죠. 제일 아쉬운 건 그겁니다. 한 달이 지난 이후는 이미 기본적으로 사고는 당연히 발생한 거예요. 사고가 더 확대되느냐 기록에 선 시점이었는데 더 빠른 시점에서 로봇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좀 사고가 크게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일단 당장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총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자기반성 그런 것들을 해보게 됐죠. 저희가. 이 로봇은 원자력 시설의 고방사선 구역 내에서 인간 작업자 대신 유지 보수나 사고 대응, 그리고 시설 해체 등의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사고 시 조기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는 그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그 증기를 발생시키는 증기 발생기라고 하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튜브가 달려있는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그 센서를 이용해서 결함을 찾아내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특수목적용 로봇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 로봇이 어떻게 쓰일지는 현장에 가봐야 아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 가서 동작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테스트를 해서 가지고 갔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은 처음부터 아예 동작을 하지 않는달지. 원자력 그 시설용 로봇은 신뢰성 굉장히 이제 저희가 그 중시해야겠다. 전류는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통신이 아직 위치를 받아오는데 위치를 제가 잘 못 봤는데요. 그래서 패킷을 잊어버리나봐요. 패킷을 잊어버리나봐요. 원격에서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극복하고 작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핵심.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의 도구로서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로봇이 탄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든 로봇은 좌우로도 움직이고 상하로도 움직여서 이제 평지에서도 갈 수가 있고 그 붕괴 현장에 사람이 어디 매몰되어 있다 그러면 그 틈새로 들어가서 사람을 찾는다든가
하는 그런 구조 탐색용으로 일단 먼저 만들었고요. 그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생체를 모방하는 연구, 인체뿐만 아니라 뱀과 같은 생체를 또 모방을 하고 또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죠. 저희가 그래서 생체 모방이라 해서 뭐 바이오 미메틱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로봇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 이상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로봇이 실제로 잘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원자력 분야에서는요, 그것은 지능이 이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람보다 어떤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로봇은 사람을 흉내내는 로봇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작업 능력을 가지는 그 로봇을 개발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고, 작년에 이제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하는데 원자력 그 사고를 가상한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애틀라스라고 하는 미국의 로봇이 있어요. 그 배터리를 장착했을 경우는 20분밖에 는 동작을 못한답니다. 굉장히 힘도 좋고 빠르고 굉장히 성능은 뛰어난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런 걸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구동력 이상을 하겠다는 것 중에는 사람처럼 가벼우면서 사람 이상의 큰 힘을 내면서 효율도 사람 이상이 되는 그런 구동 기술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일단 당장의 목표입니다. 2020년 산업을 주도할 로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보기 힘든 로봇을 만날 수 있었다. 인간 능력 이상의 기능,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편의성, 또한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로봇의 유용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분야는 다양하다. 인간의 눈을 대신하고 팔과 다리를 대신하는 힘을 가진 국방 로봇의 경우 야지나 험지에서 활용되는 필드 로봇으로서 각 나라의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계속 그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또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 사람이 하면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로봇들에 관심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수 목적용 로봇이면 좀 큰 힘을 내면서 정밀한 조작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큰 힘을 내는 로봇이면은 유압을 쓰는 로봇일 것이다. 이동하는 이동 로봇이 됐건 그 위에 탑재되어 있는 양팔 로봇이 됐건 유압을 쓰면서 큰 힘을 내고 험지를 이동하면서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병사를 대신할 수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특수 목적용 로봇으로서 다른 로봇과 달리 힘을 내는 기술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이 로봇은 유압 구동식 사족 보행 로봇 진풍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체 몸무게가 120kg이지만 70kg 정도의 무게가 이렇게 다리 앞부분에 가해져도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셉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유압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든 이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기 모터로 만들면 이 다리 하나가 아마 수십 킬로는 될 겁니다. 근데 이 로봇은 전체가 120kg이고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시, 정찰, 전투, 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 로봇은 해외에서는 이미 1980년부터 주목받고 있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마크 웨이버트가 MIT에서 1984년도에 학위를 하면서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들어서 그게 빅독으로 될 때까지 20년 이상의 이제 연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연구, 6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빅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력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이 빅독의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기술 개발이 일어나서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알파독이라고 하는 큰 로봇, 또 이 로봇의 허리를 잘라서 이렇게 세워서 두 발로 걷게 하는 데서 이제 그게 펜멜이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틀라스로 진화를 했고요. 또 이 네 다리를 가진 게 굉장히 빠르게 시속 수십 마일로 달릴 수 있는 와일드캣이라는 걸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연구를 계속 하면은 그런 기술들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과 속도는 현장의 임무 수행에 있어 필수 요소.
척추 환자 보행에 도움이 되는 웨어러블 로봇이기도 한 착용형 로봇은 실제 군인이나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로봇은 한 40kg 정도의 무게를 지고 시속 8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을 한 것은 이제 정상인이 입어서 자기 체중은 자기가 부담을 하되 자기가 진 짐의 무게는 로봇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수십 킬로에 달하는 무게를 버티고 옮기는 정밀한 힘 제어 기술 연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이 실무에서 적용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여태까지 이 로봇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로봇은 점수로 치면 뭐 80점, 70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그 기능, 그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다 하면 당연히 100점일 텐데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저는 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기술만으로는 100점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봇의 개발 목적이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라면 그 기능을 10분 발휘하는 현장으로 병원이 빠질 수 없다. 아산병원은 영상유도 중재로봇 사업단을 발전, 수술용 로봇과 같은 의료용 로봇 개발에 기술을 융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제 수술과 재활에 있어 로봇 기술을 접목하고 있고 또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모형인데요. 이 모형이 이제 인체를 모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비뼈고 이게 척추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생검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결절들이 있죠. 영상을 통해 시술을 계획하고 시술 직전 CT 영상 촬영 등에서 인간을 보호하면서 정확한 검사를 더하는데 로봇의 기술을 빌리고 있다. 방사선 피폭 저감과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영상중재 시술 로봇 시스템은 유용하다. CT라는 게 X선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도 X선을 맞지만 시술자도 X선을 맞게 돼요. 계속 하시는 분은 하루에 10명을 한다 그러면 곱하기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로봇은 그 방사선이 나오는 CT실 바깥에서 원격 장치를 가지고 로봇을 조정해서 생검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만드는 로봇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능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은 경로에 뭐 혈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치게 되잖아요. 그런 혈관들을 가장 많이 비껴갈 수 있는 경로를 자동으로 형성한다든지 또는 순간적인 잘못된 움직임으로 바늘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를 못하게 막아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지능형 요소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진이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 과제인 거는 분명하고요. 모든 단계에 설계 도면이 나오면 의료진을 꼭 한번 거쳐가야 된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연구 또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연구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병이 있는 부위 조직을 잘라내 관찰하는 생검. 이 생검 시술 로봇은 의사의 시술 작업을 대신하기 위해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한다. 사이버그랩의 전희택 대표는 이 생검 로봇의 팔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고 환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을 위한 안전 기능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진하고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의 끝부분은 CT라는 기계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CT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금속 재질들이 CT 영상을 판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이 엑스레이 투과할 수 있는 재질의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 저변에 있던 기술과 의학의 접목이란 쉽지 않았다. 연구진 역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게 우리 몸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그 몸 장기의 명칭조차도 저희는 사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그냥 무릎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엉덩이만 알지만 그 위에 이제 골반이 있다는 것도 사실 이번 기회에 많이 알았고요. 그래서 의료 분야는 또 다른 이제 엔지니어로 본다면 상당히 다른 또 하나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른 세계이지만 완전히 또 이게 분리할 수 없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거의 의사들만큼 사람 이 장기에 대한 사진들 뭐 이런 것들 뭐 또는 그 이름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생검 로봇의 손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미래기술연구소. 이런 형태의 로봇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된 형태가 없다. 영상 장비를 이용해 기본 시술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로봇은 의료 서비스 로봇 분야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관통이 되면 저기는 실제로는 이제 관통이 안 되고 뭐 중심까지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겠네. 이게 복부의 모양인데요. 복부에 요와 같은 환부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부를 어느 방향으로 찔러야 될지를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의사의 손을 대신하는 정확성과 환자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기술. 그렇다 보니 완전체가 되기까지 어려움은 생각보다 컸다. 요 ND 벡터는 의사의 손을 대신한다고 보면 되고요. 요 부분이 돌리면서 바늘을 연속적으로 삽입하는 그런 동작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방향 고정 부위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 ND 팩터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 의사가 바늘을 양쪽 손에 이렇게 잡고 그 의사의 그 손동작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동작이라는 것이 찔러주는 이 모션, 그 다음에 뽑아주는 거, 그 다음에 방향이 약간 틀어졌을 때는 이 바늘을 갖다 돌려주는 거, 뭐 이런 식의 그 동작들이 필요한데 이 기구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구현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하나로 접목하는 것은 어느 분야나 위험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최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기술들을 융합을 하는 건데 의료진들은 타겟이 정확하면 쭉 하고 그냥 밀어 넣어주면 빨리 고통도 좀 덜하고 빨리 그걸 갖다가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제 그런 그 요구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걸 쭉 하고 그냥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를 해서 만든 거고, 의료진이나 의사들하고의 대화나 그 협의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죠. 유진 로봇의 박성주 부사장은 새로운 네트워크 로봇 개발로 요즘 분주하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미국의 음식 이송 장비 업체인 스캔박스사와 공동으로 일명 로봇 고카트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고카트라고 하는 그 물건을 이송해주는 로봇인데 요양원이 됐던 병원이 됐던 어디가 됐던 그런 지역에 가게 되면 그 기관에 있는 모든 그 IT 인프라와 연동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그 직원들이 필요로 할 때 고카트가 그곳에 이동을 해주고 로봇 스스로 알아서 일 처리를 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게 핵심적인 그 레슨이었다고 보고요. 예전처럼 클로즈드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그런 식의 사업 모델은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 그 비즈니스의 그 베이스는 같이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해서 그 파일을 키우고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것들이 바람직하고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In the beta program, we're giving out 11 of these PR2s to some of the top research institutions 지난 around the 2010년 world for 2 years. 미국의 로봇 개발 업체인 윌로우 거라지는 자체 개발한 로봇 PR2 11대를 무상으로 세계 유수의 로봇 연구소에 나눠주었다. 로봇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술 공유를 조건으로 공동 연구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Pedal to the metal and make this happen because I'm not getting any younger. I want to make this happen in my lifetime. And this is the vision of the company, to make robots happen and to make this an industry.
인간의 의식을 옮기는 로봇에서 눈과 귀와 팔, 다리로서 파트너가 되는 로봇. 산업저변에서 인간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로봇까지. 로봇은 이제 모든 기술이 융복합되는 결정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합이 중요할 것이다. 페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페퍼는 일본 기술이 아니거든요. 프랑스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기술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의 자본이죠.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생각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단점 중에 하나는 그게 잘 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 공학하시는 연구자하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한 6개월 동안에 매일 1시간씩 같이 앉아 있는 거였어요. 같이 앉아서, 왜냐면 서로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끊기고 그 서로 간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 과정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10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을 시작한 로봇 산업. 다양한 사회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성공한 거는 2등 전략으로 성공했어요. 소니가 컬러 TV 한다? 그러면 갔다가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뜯어보고 이렇게 데드카피하면 됐거든요. 그때 성공한 그런 모든 시스템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1등이잖아요. 1등이면 다른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나 그런 마인드가 2등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노우 웨어 시대인데 우리는 아직 노하우 모든 게 노하우 시스템이에요. 무조건적인 기술 합체가 아니라 미래 사회, 인간의 파트너로서 장기적인 상생을 기약할 수 있는 약속 또한 필요하다. 인간과 로봇은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90년대에 그 대인 서비스 로봇을 굉장히 많이 등장시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실패한 이유가 로봇 기술을 몰라서가 실패한 게 아니고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더라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인간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은 로봇을 개발할 때 로봇을 개발 사양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해야 되겠다 깨달음이 있었고, 그 결과 일본에는 디지털 휴먼 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준비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일본 세콤에 근무하러 갔을 때 제 옆에 있는 팀에서 그 마이스푼 프로젝트를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로봇 개발은 안 하더라고요. 로봇과 인간과의 공존 문제만 연구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들을 거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밥상을 어떻게 차려주는 게 준비하는 사람이 그 간편하게 차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게 로봇과 인간의 공존 문제거든요. 그냥 그 문제에서 핵심 특허가 다 나오고 중요한 로봇 사양도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면. 그래서 그걸 계속 준비해 오다가 2015년부터는 일본의 이제 공적 보험으로 그 로봇이 대상으로 선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꾸준히 추구했던 거는 로봇 기술보다도 일본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부를 설득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로봇의 사회화를 위한 통선 문제, 이것들을 꾸준히 준비해 나간 결과가 25년 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소통의 장벽이 무너지고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의 개막. 미래 필수품이 될 로봇. 이제 더 이상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선구자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오고 있다. 로봇인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개발하는 로봇들이 인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확신이 없다면 로봇을 하면 안 되겠죠. 사람에 따라서 목표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로봇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구했다든지 그런 로봇을 하나라도 평생에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노인의 나이가 됐을 때는 우리들이 상상을 해왔던, 또 목표로 해왔던 다양한 어떤 그 노인용 로봇, 실버 케어 로봇의 도움을
받고 싶고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국회의사당 밑에 로봇 테크무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의사당 뚜껑을 열고 로봇 테크무기가 나올 수 있는 걸 꼭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악당을 물리치고 인간을 구했던 로봇.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선구자들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그 식지 않는 꿈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할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 로봇. 상상이 미래가 되고 미래가 현실이 되는 세상. 로봇과 함께할 미래 대한민국. 로봇을 향한 기술 주역들의 무한한 열정과 도전에 기대를 건다.